오늘은 아마 좀 어려울 겁니다. 시간 드렸고 했는데 법안 올라가서 대기하고 있는 법안 12월 3일쯤은 검토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의도 사사건 건 국회 예결위가 파행 이틀 만에 방금 전에 예산안 심사를 다시 재개했습니다. 민주당 용인정지역구의 표창원 의원 그리고 오늘은 서초을의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예산안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비정공방, 비정하다, 네, 이런 거더군요. 한부모의 복지시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엄마들이 일하러 가면 아이를 맡겨야 하는데 시설은 있는데 아이를 그동안에 맡기려면 1시간에 얼마씩 받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예산을 한 60억 정도를 61억을 마련해서 이걸 좀 지원해보자 하는 예산인데 이게 왜 문제가 된 거예요, 처음에? 우리 여가에 있으니까. 네. 네, 아무래도 주관 붙으니까. 영국의 해리포터의 저자 조앤 롤링도 한부모였거든요. 네, 네. 근데 힘들고 어려울 때 국가의 한부모 지원 예산 때문에 그 작품을 쓸 수 있었다. 그래서 이후에 성공한 뒤에도 지속적으로 한부모 예산을 깎는 당에는 반대, 증액하는 당에는 많은 후원금을 줘왔어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한부모 가정들이 상당히 많은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특히 아이가 있기 때문에 밖에 일을 마음대로 하러 가지도 못하고 구직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라서 아이돌 보험 예산을 처음 편성을 한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여가위에서 합의 통과가 됐고요. 그 전에 없던 예산이에요? 없던 예산, 네. 올해부터 새로 생긴 거죠.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송원석 의원께서는 기재부 차관 출신이시고 네. 국가 예산에 대한 좀 짠물 관리를 하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 예산 자체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고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에 대한 건데 이걸 이제 깎자고 하니까 조금 왔다 갔다 티격태격 하시다가 기재부 차관께서 눈물을 흘리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직원들하고 봉사를 가봤는데 현장에 있는 한부모 시설에서 아이들을 제대로 잘 돌봐주지 못하면 네. 고아원에 가게 되더라.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성적인 얘기하지 마라. 감정 네. 얘기하지 마라.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게 이제 비정하다라는 이야기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송원석 의원이 상처받는 분들께 여러 가지 미안하다 네, 이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그걸로 결론을 내면서요. 네. 한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네. 가정과 내용이 잘못 전달된 부분이 굉장히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어떤 싶습니다. 겁니까? 네. 우선 이 한부모 가정 이 시설 어린이에 대한 돌봄이 이 네.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이번에 국비로 처음 책정한 겁니다. 그럼 그 이전에는 없었느냐? 지금 전국에는 125개 시설이 있습니다. 네. 그 시설에 대한 부분은 제가 단체장을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아는데요. 이미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시설장이 그 돌봄비를 요청하면은 그걸 파견을 했습니다. 네. 해가지고 지금까지 해왔는데. 그러니까 서초구청장 해보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구에서 나가는 돈이 또 있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구나 네. 서울시에서 나갈 네. 돈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국가에서 그걸 가져와가지고 국가에서 전부 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네. 서울시 같은 경우는 30%만 주고 70%는 지방에서 부담합니다. 네. 지방은 70%를 부담하고 국가에서 30%를 지방에 부담하는 형태로 이렇게 된 그런 사안인데 이번에 처음으로 이렇게 반영되다 보니까 아마 소원석 의원 같은 경우는 짠물 예산 차원에서 네. 각자 또 전체적으로 어떤 세금이라는 것은 국민의 어떤 피땀 흘린 어떤 세금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깎을 수 있는 것을 최대한 깎아보자. 이렇다 보니까 서로의 어떤 오해가 생겼고요. 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예산 그 어떤 내용 측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전국에 125개 시설이 있는데 5개는 이미 이런 돌봄이 아이들이 없는 지역이에요. 없는 시설이에요. 네. 이런 것까지 포함되어 있었다는 거 하고 또 두 번째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이 있었는데 여기에 서울 같은 경우는 기존의 그 어떤 단가도 2배로 뛰었고 네. 또 돌봄이도 처음에 1명만 파견하면 됐는데 이번에는 2명씩 파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가 더 늘어나는 오히려 예산이 늘어나는 네. 이런 상황 때문에 굉장히 좀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네. 정치적으로도 확대된 측면도 있다. 예를 들어서 김용진 제2차관을 울먹였다. 네. 예산을 담당하는 사람은
차분한 가슴으로 네. 진짜 냉철하게 국회의원을 설득해야 됩니다. 이걸 울먹이다 하면 그건 예산 자격 담당자가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네. 싶고요. 네. 조금만 간단히. 예, 한 네. 번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할 말이 많았어요. 네. 제가 주로 장재훈 의원님 나오면 좀 간단히 해달라고 말씀드리는데 박 저 의원님한테 자리가 그런 자리입니다. 나오시면은 네. 시간 많이 쓰시게 돼 있어요. 네. 박찬대 네. 의원 같은 경우도 너무 국민의 감성에 어떤 프레임, 복지 프레임에 이래서는 안 된다. 야당 의원이라는 것은 네. 가능한 깎을 수 있는 건 최대한 깎고 여당이 한 것은 또 그걸 보강하면서 그러면서 예산이라는 것은 타입이 되는 것이지 네. 그걸 비정 예산이다 이렇게 프레임으로 몰아가서는 말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논란이 또 어떻게 불거졌냐면 예산안 심사할 때니까 두 분 다 지역구를 갖고 계시고 지역구에 보통 내가 이런 예산 확보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홍보들 하시죠. 뭐 당연히 홍보하시는데 송 의원님 블로그를 보니까 국비를 제가 800억 정도, 827억 원 정도 확보했습니다 하고 네. 이렇게 국비팀 회의 이렇게 해서 이제 홍보를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네티즌들이 야, 자기 지역구에는 800억 확보하고 이 엄마들 아이 돌봄 하는 예산은 깎느냐 이런 네. 지적이 나오고 이거 보면 이제 블로그에 네티즌들이 줄일 게 없어 한부모 가정 지원 예산을 줄입니까? 아이 돌보느라 취직도 못해서 생활비 빚지고 기껏 취직하면 월급 100만 원 이상 받는데 또 있습니까? 하나만 더 볼까요? 한부모 가장의 가장입니다. 아이는 자폐 장애하고요. 아이가 저랑 떨어져 있지 않으려고 해 지금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고 주로 정부에서 주는 수급비로 살고 뭐 어찌 살아야 할까요, 의원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어요? 그 문제가 좀 전에 기재부 차관 말씀하셨는데 기재부는 야당보다 더 심한 부서입니다, 사실은. 각 부처 예산 깎느라고 정말 비정한 부서라고들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런 기재부 차관이 눈물이 난 거는 너무나 자연스러울 수밖에 없는 게 현장을 가봤기 때문이죠. 현장 가서 지금 두 분의 사연이 올라왔지만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본 거죠. 그래서 지자체에서 해온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지자체 간의 재정 자립도가 너무나 차이가 나니까 어떤 곳은 잘 되지만 서초구 같은 경우는 다른 네. 지방은 전혀 그 예산을 쓸 수 없는 곳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조금 있는 지자체에서는 자기 부담을 좀 늘리고 이렇게 하자는 것이었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현장을 다녀온 분과 안 다녀온 분 사이에서는 인식의 차이가 크거든요. 그런 것들이 드러난 건데 이게 비정이라는 코드로 알려지게 된 것은 누가 의도한 게 전혀 아니거든요. 그 상황에서 보여지는 국민들의 감성은 네. 이건 너무 비정하다. 61억이라는 그렇게 470조 중에 정말 작은 것인데 이걸 그 약하고 어린 한부모 가정 아이들의 것을 꼭 깎아야 되느냐. 네. 그러다 보는데 소원석 의원님은 국비 800억 이상 확보를 잘하고 계시니까 너무나 비대칭적인 것들이 네. 알려진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예. 네. 국민들 입장에서는 야, 저걸 깎으면서 자기 동네에는 800억씩 가져가나 이런 생각.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원래 여가위에서 이 61억 한부모 가정 이런 돌봄이 예산을 대해서 네. 17억을 깎았습니다. 깎아서 올려가 여야가 합의했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송원석 의원 같은 경우는 61억 다 깎아도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조금 과도하게 깎아서 61억 원이 된 거죠. 그래서 여야 합의로 올라간 거죠. 아닙니다. 61억에서 17억이 깎여서 올라갔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네. 그런 차원을 말씀드리고 네, 싶고요. 네. 그러니까 일부 깎였으니까 예, 다 깎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이제 그뭐 야당 위원이고 네. 또 그 예산을 잘 아는 분이니까 알겠습니다. 뭐 네. 그렇게 한 거 아니냐 싶고요. 네. 지역구 예산 관련해서는 네.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들입니다. 자기 지역에 대해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은 누구나 하나의 해야 될 임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네. 옛날같이 뭐 형님 예산같이 왕창 따가는 그건 안 되죠. 네. 우리 표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워낙 좋은 지역구니까 네. 국가 예산을 얼마나 따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여하튼 제가 두 분께 한번 여쭤볼까요? 한마디 서초와 용인 예산을 얼마나 챙기셨는지? 네. 저희들은 하나 챙기도 못했습니다. 네. 참고로 이제 송원석 의원을 이야기한다면은 네. 송원석 지역구가 김천시 그쪽이 아마 그 자립도가 30% 이내일 겁니다. 전자 29%밖에 안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 봉급 주고 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대한 따갈 알겠습니다. 수밖에 없다. 그런 걸 네. 이해해야 된다는 말씀을 네. 드리고 그런 싶습니다. 안타까움을 똑같이 가진 게 한부모 가정 시설인데 예. 그걸 그래서 알겠습니다. 못하셨던 거죠. 다시 환원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지역구 의원분들은 이렇게 비판받아도 예산안 자기 동네에 800억씩 가져갔다 해도 오히려 좋은 홍보 거죠. 효과가 되는 거죠. 홍보가 되는 거죠. 네, 오히려 우리 지역을 위해서 그만큼 최선을 다한다는 거. 비정하다는 비난을 받아가면서까지 네. 예, 우리 지역권 잘 챙긴다 이렇게 될 수 있죠. 알겠습니다. 자,
자, 예결위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예결위 소위죠. 소위가 다시 재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전부터 3시 반부터 이제 다시 예산안 심사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제 파행되기 이 발단이 내년도 예산안에서 이것저것 지방 부가세 좀 올려주고 또 유류세 깎아주고 하면서 4조 원 예산이 이게 비는데 이거 어떻게 채워 넣을 것이냐 이 공방에서 시작됐는데 여야의 먼저 주장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이름도 거창한 470조 슈퍼 예산을 짜면서 무려 4조 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한다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예산 착오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세수 결손이 아닌 세수 변동은 예결 소위를 통해 여야가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가져오겠다는 대책은 안 가져오고 이제 와서 예산 심사가 왜 파행이냐고 볼멘 소리를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산을 볼모로 정쟁을 하겠다는 의도로밖에 해석되지 않습니다. 국민과 약속을 어기겠다는 것이고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닙니다. 세수 변동이냐 세수 결손이냐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전문가들은 세수 결손이라 이야기합니다. 이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홍기용 그 인천대 세무학교 교수를 이야기한다면은 분명히 세수 결손이다. 네. 세수 변동이 되려면은 예를 들어서 세출 변동까지 다 포함했을 때 그때는 세수 변동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김용민 연세대 교수도 세수 결손이 맞다 딱 이야기 껴놓고요. 네. 또 이만우 그 쉽게 말해 4조 원이 펑크난 거다. 펑크난 거다. 말씀이시죠? 세수 결손 맞습니다. 참고로 예를 들어서 부가가치세 국세는 4조 원을 내린 겁니다. 네. 부가가치세를 내렸으니까 지방세는 올라간 겁니다. 지방소비세 4% 올라갔으니까. 그러니까 국세는 세수 결손이 맞습니다. 지방세는 세수 인의가 맞고요. 그다음에 유류세도 4%를 내렸지 않습니까? 15%를 내렸지 않습니까? 지금 유류세가 전체 소비자 가액의 60%가 유류세입니다. 거기 15%를 내서 한 45% 될 텐데요. 거기 1조 1천억이거든요. 두 개 앞에 2조 9천억, 1조 1천억 합쳐서 4조는 세수 결손이 100%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채워 넣을지 네네. 어느 항목에서 가져올지를 먼저 밝혀라 이런 게 주장이세요? 아닙니다. 네. 세수 결손이 4조 원 낮기 때문에 네. 세출도 4조 원을 줄여서 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 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항목을 제시하라는 게 아니었고요. 그렇죠. 네. 근데 뭐 저희가 알기로는 김성태 원내대표님 말씀은 4조 원의 증가분을 가져와라 이렇게 저희들은 알아들었고요. 네, 네. 기재부에도 이렇게 전달됐었고요. 어쨌건 저도 그렇게 문제는 알았는데, 네. 문제는 지금 급박하게 세계 유가도 하락하고 있고 국민들이 어려우시고요. 그런 상황에서 유류세 인하라는 것은 지금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인데 그 전에 예산은 짜져 있었던 것이고요. 그러면 예산 소위에서 충분히 논의가 가능한 것이죠. 근데 그것을 지금 당장 전제 조건을 달고서 4조 원에 대한 변동을 안 가져오면 심의 못하겠다. 그건 좀 아니라고 봅니다. 지방재정법에 그리고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예. 더 중요한 것은 예, 예. 뭐냐면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느냐. 예. 충분히 가능한데 그 자체가 지금 저희들이 좀 의심하는 것은 예산 소소위라고 하는 전혀 공개되지 않은 내부만 들어가서 짬짬이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커다란 예산 더미를 밀어넣기 위해서 원내대표분들이 들어가시죠. 네. 예, 그 예산을 심의할 수 있는 시간을 줄여버리는 이런 것들이 아니냐는 그런 의문.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력한 분들은 자기 지역에 뭐 수백억 원의 예산 폭탄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 변동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걸 막으려면 지금 4조 원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결손이냐 변동이냐를 논쟁할 것이 아니고요. 그 예산 소위에서 충분히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네. 줄여나가잖아요. 감액하는 부분들은 또 충분히 감액할 수 있고요. 또 세출에 대한 늘릴 수 있는 부분은 또 늘릴 수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자는 것이죠. 원래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보면은 전반적으로 예산이 그렇게 세수 결손이 생겼을 때는 예산안을 수정해서 청와대 국무회의 의를 거쳐서 다시 국회에 제출해야 됩니다. 그런 절차를 밟으라는 이야기고요. 방금 이야기하는 네. 또 그 뒤 이후 문제, 소소위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참 안타깝습니다. 네. 정말 몇 사람이 그것을 결정할 것이 아니라 이거는 국민의 피와 땀으로 만든 세금으로 만들어진 예산이기 때문에 네. 공개해서 적절한 장소에 우선순위에 쓰이는지 이런 것도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소소위 속기록 없고 언론 취재도 불가능 이렇게 나가는데 소위도 지금 기자들 들어갑니까? 소위는 들어옵니다. 들어옵니까? 예, 저희 예. 카메라 들어갑니까? 카메라 기자가 처음에 들어갑니까? 들어오죠. 처음에는 좀 들어오죠. 그렇죠. 좀 네. 시작할 처음에는 때만. 사실은 그 안에서 470조 원을 논의하는데 언론이 정말 구체적으로 의원님들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희가 잘 확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전체적 소소위는 물론이고요. 예, 그건 예. 뭐 원내대표분들 서너 명이서 해버리니까. 그렇죠. 네. 이제 소위는 속기록이 남잖아요. 예. 그래서 나중에 나중에 사후적인 다볼수 있어요. 검토는 네. 가능한데 소소위는 속기록마저 남지 않아서. 소소위가 정말. 예. 근데 거기서 정말 큰 돈이 움직이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네. 형님 예산 이런 게 나중에 네. 그런 데서 그런 문제가 네. 발생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뭐 공직에 오래 계셨고 예. 구청장도 해보셨으니까 이번에 예산안 470조 원 중에 개인적으로 이런 예산은 거품이다 하시는 게 있습니까? 뭐 우리 저 원내대표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네. 일자리 예산, 또 남북 경협 관련 예산, 또 전시성 예산, 네. 뭐 여러 가지 홍보 이런 관련 이런 예산들이 상당히 있다. 그래서 뭐 20조 정도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제 뭐 개인적으로 만약 이야기를 네. 하라 한다면은 이번에 그 일자리 예산이 한 22% 증액돼 가지고 한 30조 좀 넘습니다. 이 중에 보면은 뭐 작년에 올해 거의 안 쓰는 예산들이 네, 많거든요. 조금 간단히 예, 간단히 네.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한 3조 7,800억 정도. 네. 이거는 상당히 전시성 일자리 예산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른바 공공근로 예, 같은 거, 예, 네, 예. 그건 좋은 일자리 만들지도 못하고 5, 6개월 하고 효과도 그냥 없다. 효과도 없다. 네. 장기적인 어떤 일자리가 돼야 지난 되는데 MB 정부나 박근혜 정부에서도 그건 많이 했거든요. 서민들에게 돈 풀기 뭐 위해서. 일부 좀 한 거는 사실입니다만 네. 지금 정부가 훨씬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두 번째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이제 단체장을 해보니까 복지 예산이 너무 많습니다 이게. 네. 또 예를 들어서 이번 정부 예산회 같은 경우는 내년에 네. 470조 중에 35% 162조가 복지 예산입니다. 네, 네. 그런데 문제는 복지 예산이 국가의 복지 예산으로 끝이지 않고 지방에 가면 매칭 예산이 전부 돼야 됩니다. 지방 자체가 예산이 다른 데 쓸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남도 같은 경우는 지방채를 발행해서 할 수밖에 없는 네. 이런 문제가 있어. 복지 예산도 줄일 수 있는 건 가능한 줄여줘야 된다.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남북 경협 예산 가서 막 총괄로 묶어서 하는 거는 네. 1, 2년 늦더라도 사업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네. 드리고 싶습니다. 뭐 계속해서 여야가 그 부분은 공방을 벌이고 있으니까요. 내년도 예산안 중에 제가 반대로 질문드릴까요? 이런 예산은 여당 입장에서는 꼭 지키고 싶다. 진짜 한 푼도 깎을 수 없다 하는 거 있습니까? 남북 경협 예산 당연히 네.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자리 예산 중 특히 우리 중소기업 지원 예산, 네. 그리고 벤처 창업 지원 예산. 네. 근데 공공 일자리 중에서 특히 국민 안전하고 복지에 해당되는 경찰관, 소방관, 교도관 등의 증원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꼭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뭐 이야기는 지금 들어온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술로 만든 누리호 시험용 로켓이 발사에 성공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저희들도 일자리 예산 관련해서 하나만 예. 지금 야당에서 계속 이야기하거든요. 네. 그게 뭐 하나만한 예산이라는 거예요. 어르신들 왜 저 벽보 뜯고 하고 이렇게 돈 아주 그 형편 어려운 분들 이런 예산이 지난 정부보다 많이 잡혔다는 거예요. 이런 네.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그 정규직이 있으시고 여유 있으신 분에게는 쓸모없는 예산으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힘들고 어려운 독거노인 분들께는 정말 절실한 예산이거든요. 그거 있고 없고에 따라서 식사를 제대로 하시느냐 못 하시냐가 달려 있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 경제가 지금 내수 침체 때문에 커다란 문제거든요. 네. 내수 침체 살려내야 될 텐데 네. 기업들의 스스로의 투자가 잘 일어나질 않습니다. 꽁꽁 이제 돈을 감춰주고 숨겨두고 있는 상황이라서 정부가 마중물 형태로 자꾸 이제 공공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러한 공공 일자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쪽으로는 뭐 일자리라는 이름을 붙일 수도 있겠지만 다른 쪽으로는 복지이고요. 또 다른 쪽으로는 경제 활성화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제가 그 한마디만 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네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일자리 예산이 23조 5천억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그 전체를 문제 삼는 게 아니고 네. 거기서 상당히 일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한 4조 원 가까이는 예를 들어서 독거노인을 조사한다든지 또 재래시장에 가서 화재 방지를 가서 뭐 아무 일도 안 하면서 한다든지 대학생한테 뭐 예를 들어서 100몇십만 원 주면서 실제 일은 안 하면서 뭐 토플 공부만 한다든지 네.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원래 또 공공근로가 어떻게 보면 그냥 그래, 주는 돈인데 그냥 형식을 갖다 붙이죠. 그러죠. 네. 그런 게 문제가 있다. 네. 사실 이 일자리의 어떤 전제의 어떤 단계의 어떤 그런 거라면 우리도 인정하죠. 알겠습니다. 예. 네,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사립유치원 이른바 박용진 3법 이거 좀 개정해보자 해서 여론의 어떤 지지를 좀 받았는데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자유한국당만의 입장을 좀 법안을 내겠다 해서 좀 모양새가 나온 것 같은데 그중에 사유재산 인정해달라고 사립유치원 쪽에서 계속 하는 부분 그 부분을 네네. 좀 받아들여 주는 것 같아요. 네,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돈으로 건물도 빌리고 뭐 또는 건물을 사서 하고 네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임대료 형식으로 돈을 좀 지원해달라 이건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누리과정 예산 2조 원 들어가는 거 이게 자기들 쌈짓돈처럼 쓰는 걸 좀 막아주세요 했는데 갑자기 자유한국당 방향은 돈을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이 부분 어떻습니까? 그거는 조금 미미한 문제가 있는데요. 네.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한번 보면은 네. 국공립 유치원이 효율성이 있느냐, 사립 유치원이 효율성이 있느냐 이걸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우리가 국공립 유치원에는 1인당
월 114만 원이 지원됩니다. 그런데 사립유치원은 29만 원밖에 지원되지 않습니다. 4분의 1밖에 지원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80명 기준으로 본다면은 네. 국공립 유치원 같은 경우는 행정 인력만 3, 4명입니다. 사립유치원 1명입니다. 훨씬 사립이 더 효율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그 사립 같은 경우는 자기 전 재산을 투입해서 했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뭐 부지 매입비, 시설비 이런 게 전부 다 돼 있는 그런 관점에 있어서 본다면은 그걸 100% 인정하지 않는다. 이것은 우리 헌법 23조에 보면은 그 적절한 어떤 네. 그 어떤 개인 사유재산을 보장을 해야 되고 그 사유재산을 적절히 사용, 수용 또는 제한할 때는 네. 법에 의해서 적절한 보상을 해야 된다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최대한 보상은 안 되겠지만은 그런 어떤 사유재산도 인정하면서 그러니까 사유재산 인정하면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야 한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공공성도 같이 가는 네. 그런 개념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헌법 제23조의 해석 부분이죠. 사실 그 박성주 의원님 말씀처럼 헌법 제23조에는 사유재산을 국가가 사용 수용할 경우에 법에 정해둔 데에 따라서 제한까지도 있습니다. 예, 제한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그 비용을 지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유치원회 같은 경우는 정부나 국가가 사용 수용 제한한 것이 아닙니다. 유치원 설립자가 자신의 재산을 교육용으로 사용하겠다라고 쓰는 것이고요. 네. 그렇게 할 때 오히려 국가는 취득세, 등록세, 온갖 세금을 다 감면해 줍니다. 그런 혜택을 다 받은 상태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최근에 나타난 유치원 비리의 많은 양태 중에서 뭐 명품백을 사고 뭐 성인용품을 사고 이런 것도 있지만 그 사유재산에 대한 가치를 부모님들이 납부하신 교육비를 뭉텅뭉텅 가져간 것도 많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역으로 인정해달라고 하신다면 그건 사실 헌법에도 맞지도 않고요. 그다음에 이 유치원 자체가 학교 아닙니까? 초중등 교육부에 따르면 학교예요. 학교에 해당되는 공공재산 관리의 개념에도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 초중등 학교 같은 경우도 자신의 재산을 헌납해서 학교를 세우잖아요. 그러면 그 학교 설립자가 학생들 교비 또는 정부 지원금 중에서 이 땅에 대한 건물에 대한 사용료 토지세 가져갑니까? 주지 않죠. 못 네. 가져갑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이야기고요. 자, 그러면 지금 자유한국당 안은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아니 일부 지원금을 주는 안입니까? 여기 지원금을 주는 아닙니다. 네. 사용료를 가져가는 사용료를 아니죠. 어느 네. 정도 책정을 해주자는 그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돈을 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안에서 지금도 예를 들어서 원장이라든지 뭐 이사장 봉급을 있으니까 네. 일부를 일부를 인정해보자 이런 개념이고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사립 유치원이 전부 다 돈이 남는다고 생각하시는데 사립 유치원의 95%는 생계형 유치원입니다. 네. 돈이 남지를 않습니다. 남는 유치원은 불과 얼마 되질 않는다. 네.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립 유치원에 이번에 문제된 거 5년 동안 사립 유치원이 그 공립 유치원하고 합쳐서 한 9천 개 됩니다. 네. 그 중에 반 정도가 4천 몇백 개가 사립 유치원인데요. 5년 동안 해서 실제 뭐 한 2천 몇백 개, 전체 9천 개 중에 2천 몇백 개, 4분의 1 정도가 걸렸죠. 그 중에 대부분 뭐 회계 어떤 단순한 회계 비리 이런 개념으로서 그런 것이고 예를 들어서 중징계는 네. 60여 건밖에 되질 않, 전체 1% 되질 않습니다. 5년 동안 한 것 중에. 네. 그래서 이걸 너무 이렇게 크게 확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저희는 그렇게 알겠습니다. 생각하고 네. 일단은 개인 재산으로 출발한 기니까 가장 최소한의 회계 비리에 대한 거는 저희들도 네. 과감히 척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다만 사유재산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해야 된다. 뭐 100%라든지 어느 수준까지는 인정 알겠습니다. 못하겠지만 네. 최소한의 수준은 인정해야 된다. 이런 박 말씀. 의원님께 여쭤봐야 되는데 제가 이걸 표 드리고 의원님이 싶습니다. 워낙 발언 기회가 없어서 제가 예. 표 의원님께 여쭤봐야겠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예. 이런 부분은 사실은 찬성하시는 분들도 있고 사유재산 어느 정도는 인정해주자 또는 처음부터 이거 비영리 기관인지 알고 들어왔는데 왜 혜택은 혜택대로 받고 또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해달라고 하느냐 이런 국민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네. 진짜 국민들이 관심 갖는 부분은 처음에 누리과정 예산 2조 원 그거 유치원이나 아동들 위해 써라고 했는데 핸드백 사벌에서 지금 이 문제가 불거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번에 네. 법 개정이 되면 어찌 됐건 이런 문제는 개선이 됩니까? 국민들 관심사는 이겁니다. 개선되죠. 개선되고 만약에 회계 부정을 저질러서 그 시스템을 조작한다든지 하는 형태로 해서 그런 교육용이 아닌 곳에 사적으로 돈을 유용했다면 그건 범죄가 되는 거죠. 횡령 범죄가 되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뭐 불가능하게 원천적으로 법 개정을 해야지만 그게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법 네. 개정 아니요. 그 부분은 현재도 판례가 좀 엇갈리는데 힘들다는 네. 거죠. 현재 유치원에 있는 비용을
원장이 마음대로 썼을 경우에 많이 무죄나던데. 많이 무죄가 납니다. 네. 그러니까 아주 심각할 경우에만 일부 네. 유죄 판결이 내려지고요. 그런데 만약 법 개정이 되면 당연히 그것은 다 횡령죄가 될 것이고 네. 그에 따른 전산상의 감독 통제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네. 원천적인 방지가 상당 부분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 반론을 좀 제시하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간단하게. 네. 지금 이제 여당이라든지 청와대라든지 또 뭐 이런 데서 비영리 기간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네. 뭐 유치원 비영리 기간 맞습니다. 비영리 기간 개념을 보면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사회 전체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한 사회 전체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유형을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학교, 병원, 간호시설, 직업훈련시설, 네. 묘지 등 운영단체 이런 업체들입니다. 보면 병원, 간호시설, 직업훈련시설, 묘지 등 100% 이익이 없는 게 아닙니다. 어느 정도 네. 사회의 어떤 공익, 사회 전체 이익에 같이 공유하면서 어느 정도 정도의 할 수 이익은 있는 보장해야 한다 이 말씀이시죠? 그런 개념으로 있는 게 우리 네. 사회의 통념이다 이런 말씀을 그러면 드리고 싶어요. 네. 잠깐만요. 유치원 학교가 아닌 것으로 아니죠. 학교, 병원, 간호시설, 직업훈련시설, 묘지 학교는 돈 내는 거 5만 원밖에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체가 다 지원합니다. 국가에 네. 다 지원합니다. 알겠습니다. 유치원은 그런 네. 게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마찬가지죠. 잠깐만. 네. 그다음에 박 의원님 너무 지금 하실 말씀이 많은데 예. 너무 표 의원님도 저희가 시간을 드려야 돼요. 사업소득 비과세 네. 문제에 대해서도 네. 예를 들어서 부가가치세 이런 이제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네. 뭐 돈이 95% 이상이 돈이 남지 않기 때문에 뭐 법인세 이런 건 없고요. 네. 저 부가가치세 문제인데 네. 일반은 부가가치세를 뭐 상품이나 서비스를 하면은 국민들한테 10% 받아가지고 그걸 세무서에 냅니다. 네. 네. 본인이 구매할 경우는 다시 환급 받습니다. 네. 유치원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큰 게 없다. 그런 차원에서 유치원의 95% 이상이 생계형 유치원이다. 이런 네.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가 뭐 있는 사람도 보호해야 되지만 없는 사람도 보호해야 되지만 알겠습니다. 있는 사람도 네. 보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알겠습니다. 관점에서 네. 이야기하는 95%의 사립 유치원이 돈을 남기지 못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분들이 얼마나 공감을 할지는 한번 모르겠습니다. 다 그렇게 또 느끼고 그러니까 유치원은 장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육입니다. 낭비라는 그리고 소리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대로 하겠다는 분만 유치원을 개설하셔야 되는 것이고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고요. 특히나 유치원의 교사분들은 지금 저임금에 시달리고 아이들의 급식 엉망입니다. 그 부분들이 모두 있는 분들 유치원 원장님들만 대변하셔서는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절대 유치원 원장 그렇기 대변하지 때문에 않습니다. 그 영세한 분들조차도 시스템에 들어오시게 되면 정말로 문제가 있으면 국가 지원금을 더 늘릴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영세하니까 감독 통제하지 말고 마음대로 돈 쓰게 네. 하자? 그거는 맞지 알겠습니다. 않는 거죠. 네. 아니죠. 네. 통제는 해결 시스템에서 제대로 하라. 네. 다만 전체를 한번 보자 이런 차원이죠. 네, 너무 알겠습니다. 한쪽으로 몰지 마라. 저희가 프레임에서. 준비한 질문이 많은데 그래도 이건 여쭤봐야겠습니다. 조두순 관련 법안을 직접 내셨더라고요. 네. 어제도 저희가 이거 다뤘었거든요. 네. 2년 후면 출소하는데 네. 특히 아이를 둔 부모님들은 은근히 신경 쓰인단 말이죠. 예. 이게 어떻게 하자는 법안이고 통과 가능성은 있습니까? 우선 조두순을 어떻게 하자는 거냐면 네. 출소하면 그의 재범 가능성을 점검을 진단을 해서 재범 위험성이 판단된다면 그의 거주지를 제한하고 피해자 주변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리고 그다음에 그의 신상을 1대1로 보호관찰관이 관찰하도록 하는 이 세 가지의 중점적 감시 감독 시스템을 도입하자는 것이고요. 이것은 과거에는 범죄를 저질렀을 때 유죄 판결 시에 보호 처분이 내려졌거든요. 그래서 사후에는 부과를 못했습니다. 법 개정을 하게 된다면 네. 보호 처분은 형벌이 아니라서 장래 위험에 대한 방지로 내릴 수가 있게 그렇게 된 거죠. 근데 네. 통과 가능성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또는 뭐 또 다른 대안이 있거나. 예, 저도 뭐 통과돼야 된다고 보고요. 네. 사실 우리 표창원 의원만으로는 그 안만으로는 상당히 부족하다. 조두순 같은 사람이 나와서 과연 1대1 보호관찰하고 접근 금지하고 그 인근에 살지 마라 해서 되겠느냐 이게. 네. 그런 관점에서 우리 유럽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회보호법 예를 들어서 정말 방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분에 대해서 재발 가능성이 있느냐 네. 상세하게 점검해서 가능성이 있다면 별도의 격리시설에 1년 내지 10년씩 네. 또 그리고 재활 프로그램도 별도로 해서 가능성이 앞으로 재활의 재발의 가능성이 없다 네. 했을 때 풀어줘야 된다. 그거는 이제 단순히 좀 거주지 더 제한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그런 차원을 넘어서 강제 입원 조치 같은 거죠.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 그거는 거군요. 유럽에서 하고 네. 있습니다. 네. 그 안에 두 분의 말씀하시는 게 공통점은 출소할 때 이 사람이 그 재범 가능성이 있는가를 분명히 확인하자 이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용인정지역구의 표창원 의원 그리고 오늘 서초울 자유한국당의 박성중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